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현직 수장이 전쟁 선포도 없이 야간을 틈탄 정교한 군사작전으로 타국에 압송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차가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전은 소리 없이 신속했습니다. 마두로는 체포 직후 미군 수송기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법 절차라는 이름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백악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으나 단호합니다. 주권 침해가 아니라 미국 시민을 마약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명분입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2020년에 이미 그를 마약 밀매와 테러 연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기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하며 이를 20일 세기형 제국주의적 개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비난합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뒷마당을 다시 유린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세계는 순식간에 미국 중심의 질서와 그에 저항하는 반미 연대의 대립 구도로 쪼개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사건의 무게는 정권 교체라는 낡은 정치적 이벤트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핵심 거점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의 이면에는 달러 패권의 사수, 에너지 질서의 재편,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선점하려는 미국의 차가운 계산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닙니다. 세계 패권의 룰을 다시 쓰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노린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 베네수엘라이거야만 했을까요? 마두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순간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는 두 개의 극단적인 감정으로 찢겼습니다. 카라카스의 거리에서는 독재의 종말을 환호하며 성조기를 흔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외세의 침략에 분노하며 국기를 불태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적 파국 속에서 각자가 선택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전역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나쁜 지도자 한 명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잊고 싶었던 역사적 기억의 비수가 다시 목을 겨누는 순간입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자리에는 날선 증오와 고유한 공포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뿌리에는 1823년에 선포된 먼로 독트린의 망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박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54년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추진하다가 CIA의 배후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축출되었습니다.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역시 자원 국유화를 시도하다가 미국의 경제 압박과 군부 쿠데타 앞에 무너졌습니다. 니카라과, 쿠바,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는 주권이라는 유리가 미국의 구두굽 아래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는 그들에게 법 집행이 아닙니다. 먼로 독트린이라는 오래된 악몽의 재현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비난을 이미 계산에 넣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문서에는 이른바 트럼프 코롤레어리가 명시되었습니다. 서방구에서 급격히 확장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도려내고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탈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분노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냉혹한 외교 정책이 맞물리며 터져나온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검은 액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 모든 역사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의 땅 밑을 집요하게 노리는 것일까요? 미국이 이처럼 거센 외교적 비난과 역사적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땅 밑에 잠든 검은 액체의 힘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7%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통계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베네수엘라는 글로벌 에너지 질서에서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간절한 이유는 단순히 그 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유 산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슬이 얽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끈적거리고 불순물이 많은 초중 진류입니다. 생산과 정제가 까다롭고 추가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쏟아내는 원유는 경질유입니다. 가볍고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여기서 기묘한 산업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한 걸프 연안의 정유 시설들은 과거 중동과 남미의 무거운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유소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는 나쁜 원유가 아닙니다. 공장을 최적의 상태로 가동하기 위해 반드시 섞어야 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즉,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정유 산업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아직 본질에는 닿지 못한 것입니다. 안정된 유가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을 붙잡기 위해 꺼내든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카드입니다. 바로 달러라는 성벽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미국은 왜 기름을 통해 돈의 가치를 통제하려 하는 걸까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 즉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 석유 거래는 사실상 달러 결제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산유국이든 수입국이든 석유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 세계는 자연스럽게 달러를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감당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제국의 특권을 누려온 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견고하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과의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달러 외의 통화로 결제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통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미국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입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순간 미국이 지탱해온 거대한 부채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산유국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유 산업과 구조적으로 맞물리는 중진류의 보고입니다.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는 석유를 달러 없이 거래하겠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 견제 수단이 됩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고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금융이나 외교적 압박만이 아니라 훨씬 더 원초적인 영역인 에너지의 물리적 통제로 시선을 돌린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가를 조절하려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의 붕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방어전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변수, 물가와 금리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플레이션의 공포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계산은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의 검은 액체는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의 아침 식탁으로 향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요금으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소리 없이 침투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힌 고물가의 핵심에는 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송비와 전기료를 결정합니다.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원가를 좌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식료품 가격까지 흔듭니다. 거대한 중력과도 같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강제로 낮출 수 있다면 이는 전 세계 물가 전반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순히 유가 하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금융 환경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설정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국면에 진입하면 연준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던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한국 가계의 부채 부담을 낮춥니다. 얼어붙은 자산 시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웁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치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바구니 물가만큼 파괴적인 정치적 이슈는 없습니다. 고물가는 집권 세력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요인입니다. 반대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금리 인하 국면을 연다면 그것은 어떤 외교적 성과보다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이 거대한 그림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석유를 통해 달러 패권을 방어하고 그 힘으로 물가와 금리, 그리고 정치적 주도권을 동시에 회복하려는 고도의 다단계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가 겨냥한 진짜 사냥감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지렛대로 과연 누구의 숨통을 조이려 하는 걸까요? 미국이 설계한 이 정교한 체스판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에너지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거대한 지렛대입니다. 미국은 이 지렛대를 이용해 두 강대국의 심장부를 소리 없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역은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포탄의 숫자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통장 장호의 숫자로 치러집니다. 러시아 재정의 40% 이상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면 푸틴의 전쟁 기계는 심각한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에너지 가격이라는 칼날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도려내고 있는 셈입니다. 시선을 동쪽으로 돌리면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욱 치밀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채권자였습니다. 석유 담보 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가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하고 친미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순간 중국이 쌓아올린 이 자산은 불법 정권과의 무효한 계약이라는 법적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노력이 정치적 변수 하나로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에너지 안보의 주도권입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중동 의존도를 낮춰줄 핵심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 흐름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편입된다면 중국 산업을 돌리는 혈액의 양을 경쟁국인 미국이 조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국가 전략 자체가 미국의 허락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쟁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만으로 이 정도의 군사적 모내무치에서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이 차가운 계산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패권의 진짜 주인, 인공지능이라는 최후의 전장입니다. 21세기의 국력은 더 이상 항공모함의 척수나 미사일의 보유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권력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방대하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값싸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을 구름 위의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실체는 다릅니다. 거대한 전력을 집어삼키며 24시간 깨어있는 데이터 센터, 그 차가운 물리적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 전략과 인공지능 패권은 하나의 운명으로 묶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전기 요금입니다. 업계의 냉정한 분석에 따르면 전력 비용은 운영비의 30%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속도와 추론 단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됩니다. 결국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한 국가가
인공지능 경쟁이라는 무대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해 유가의 변동성을 거세하려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국 내 대형 데이터 센터에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역시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요동칠 때마다 중국의 인공지능 인프라는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이라는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마두로의 체포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와 에너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근간인 인공지능 패권의 규칙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쓰겠다는 장기적 야망의 산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계획은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해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유가를 잡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이 거대한 그림 말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100년의 패권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 뒤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불길한 잔상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작은 균열에서 무너져 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정교한 설계가 현실의 흙먼지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2년 전 2003년에 바그다드를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은 단기간에 붕괴했고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승리 선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증발해버린 권력의 진공 상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라크와 같은 종파 갈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의 형태만 다를 뿐 그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위험은 도시형 불안정이라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잠복해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정점은 제거되었을지 몰라도 그를 떠받치던 하부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콜렉티보, 친정권 무장 민병대원들은 여전히 도시의 골목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도생을 위해 더 분산되고 더 파괴적인 형태로 움직이며 새로운 질서의 정착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면전보다 더 지독한 비용을 요구합니다. 군사작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송유관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한 경비 부담은 남습니다. 정유시설에 가해지는 소리 없는 사보타주도 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가혹한 위험 프리미엄은 고스란히 경제적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더욱 냉혹한 현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부패와 관리 실패로 시추 시설과 송유관은 이미 썩어 들어간 상태입니다. 버튼 하나 누른다고 검은 황금이 즉시 쏟아져 나오는 마법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생산 회복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치는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질서는 돌아오지 않는 구간, 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이 불투명한 안개가 미국의 구상을 내부에서부터 잠식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진짜 리스크는 이제 탱크와 미사일이 아닙니다. 도시의 어두운 골목입니다. 송유관의 녹슨 틈새입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서의 작은 독소 조항입니다. 만약 이 불안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의 거대한 야망은 패권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장기 부채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체스 게임은 결국 당신의 지갑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이 당신의 자산, 당신의 포트폴리오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대한 지정학의 파고는 결국 당신의 계좌장후라는 해안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냉정한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계획이 성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조건은 마두로의 제거가 끝이 아니라 질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안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송유관과 정유 인프라 복구가 현실적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유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에너지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재건 관련 기업들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발전 및 송전 시스템. 이들을 구축하는 기업들에게 유례 없는 거대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받아내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의 정유사들이 수익의 가시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금리 인하라는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수에는 전력 비용과 자금 조달에 민감한 빅테크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전이됩니다. 반면 계획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의 행보가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여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실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도시형 불안정이 지속됩니다. 인프라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석유 공급 확대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시장은 정유사보다는 원유 가격 상승 자체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에너지 업스트림, 생산자 기업들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환상이 거치고 다시 자원의 희소성이 강조되는 국면입니다. 결국 21세기의 부는 더 이상 차트의 캔들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힘의 충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가와 환율로 번지는지, 금리와 주가로 번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는 이제 단순한 경제 뉴스의 영역을 넘어 지정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해석해야 하는 냉혹한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위치를 선점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거대한 설계의 이면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에너지 패권이 한국의 반도체와 공급망에 구체적으로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